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세가 이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두 기업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데다가 인터넷 기업으로서 핵심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인터넷 트래픽도 침체 늪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글로벌 빅테크 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장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죠. 게다가 AI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투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부진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급등하는데 청약률이 높아지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또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달 25일 정부가 청약통장에 제공되는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가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배추값이 여전히 비싸다고요.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정부가 긴급하게 중국산 배추 들여오면서 배추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눈에 띄게 확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도매 가격 한 포기당 8,920원. 네. 여전히 이게 작년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이고요. 뭐 그밖에 이제 무나 상추, 시금치 같은 채소류도 여전히 비쌉니다. 무 가격의 경우에 한 개에 2,391원. 1년 전보다 여전히 2배 비싼 수준이고요. 네. 상추, 시금치도 뭐 작년보다 각각 50% 넘게 그런 오르는 상태입니다. 관건은 이제 이달 중순 이후부터입니다. 오늘이 딱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중하순부터는 가을 배추, 네. 또 무도 출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충분히 여기에서 이제 공급 회복이 되어야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김장철에 이제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죠.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배추와 무 출하 지역의 생육 여건이 회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는 가격이 지금 추세로 보면 예년 수준까지도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정부는 이달 말에 이제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난달 아파트 분양가가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9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발표했습니다. 자, 보면 일단 서울 쪽부터 보면요. 서울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338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달과 비교하면 2.61%,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 오른 수준이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거를 이제 3.3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즉 한 평으로 환산을 하면 평당 4,424만 1,000원. 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7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만에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죠. 서울만 역대 최고치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도 분양가는 최고치 또 찍었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9월 말 기준 평균 분양가 제곱미터당 569만 2천 원, 전월보다 0.1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존 역대 최고가는 지난 4월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도 소폭 오른 수준입니다. 이유를 따져보자면 역시 원자재 값이나 뭐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른, 그래서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여파가 지방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역시 전국 단위로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 상위 20곳이 발표됐더라고요. 네. 일단 하자가 많은 건설사가 대기업 건설사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국토부가 이제 지난해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가 많은 이 건설사들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 발표입니다. 네. 최근 이제 6개월간 아파트 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형제 기업은 맞아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이고요. 올해 시공순위가 4위. 아, 그래요? 예, 톱5에 오른 대기업 계열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올해 3월부터 8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3월부터 8월까지. 네, 3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그래서 이 현대엔지니어링이 받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이었습니다. 네. 이 기간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가구 수가 2,343가구였으니까 이 중에서 118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나온 거거든요. 비율로 보면 5%예요. 100채 중 5채는 하자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올해 시공 능력 평가 10위 안에 든 10손가락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요. 뭐 포스코 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네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 판정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서 이 네 곳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만 보면 대기업 건설사라고 해서 아파트 꼭 잘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비만약, 뭐 꿈의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가 오늘 네. 국내에 출시된 거예요. 네, 출시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네.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 비만 치료제 하나 출시된 게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그럴 만한 게 세계적으로 워낙 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예요. 체중 감량 효과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폭발적인 인기 관심을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비만약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네. 불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씨가 이 위고비를 이제 투약을 해서 살을 많이 뺀 대표적인 인물인데 네, 이렇게 네. 유명인들이나 할리우드 스타들도 위고비를 투여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세계적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위고비로 인해서 대폭 확대가 됐고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매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호르몬의 일종인 GLP 계열의 펜 모양의 주사제. 네. 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슷한 게 삭센다라는 그 배에다 맞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투여를 하는 거고 네. 이런 치료제가 있고 같은 GLP 계열의 비만 치료제이긴 한데 삭센다는 매일 투약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위고비가 장점은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을 하면 됩니다. 효과가 네. 일주일간 지속되고 무엇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2배 정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간 복용을 하면 체중을 평균 15%가량 감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중요한 건 이게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닙니다. 비만 네. 치료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투약을 하는 건데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빠질 때 근육도 같이 빠진다고 해요. 아, 네.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비만 환자에게만 좀 선택적으로 투약이 돼야 되고 또 장기 복용하면 탈모라든지 뭐 췌장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네. 더욱이 이제 투약을 많이 중단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요요 있던데요. 현상도 올 수 있기 올 수 때문에 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았다고 네. 하던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오늘 이제 의사와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네.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딱 하더라고요. 일단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초기에 공급되는 물량이 너무 적대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의료기관의 네.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주문할 수 있는 위고비 물량이 최대 2개. 그러니까 펜형 주사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2개 할 수 있고 이 역시 초반에는 기존의 같은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 처방을 해본 의료기관에 한해서 공급처가 이제 제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관심을 크게 일으켰던 것과 비교해서 이런 초도 물량이 좀 기대에 못 미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반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논란은 공급 가격이 미리 공개가 됐어요. 얼마예요?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아까 한 펜당 공급 가격입니다. 37만 2,025원. 한 펜으로 그럼 일주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40만 원 정도 되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펜당 나눠서 4번에 나눠서 아. 투여하는 거고요. 한 달치. 한 달치. 네. 근데 이건 공급 가격이니까. 그렇죠. 공급가 실제로 원가라고 병원에서는 보시면 얼마에 받을지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합산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급여, 그러니까 보험에 적용을 받는 급여 치료제의 경우에는 공급가격이 공개가 돼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100% 비급여예요. 아, 그래요. 비급여 치료제의 경우에는 공급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왔는데 네. 특이하게 위고비에만 공급 가격이 사전에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병의원에서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게 네. 사실상 원가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고비 가격을 이걸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지? 지금 고민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급여니까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병원 입장에서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하면 너무 폭리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GLP 계열의 비만 약들이 비만 치료제에 지금 주류 부상을 하면서 굉장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장이 됐고요. 특히 이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폭등을 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루이비통 같은 명품 업체들도 제치고 유럽에서는 1위로 올라섰을 정도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그럼요. 네.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비만약 개발에 잇따라 도전을 하고 있고 비만약 시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냐 향후 10년간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AI 스마트폰 갤럭시 S 24 울트라 이게 아이폰을 제치고 미국 소비자 평가 1위에 올랐다고요? 네. 간만에 삼성전자한테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최신 AI 폰이죠. 갤럭시 S24 울트라 가장 상위 버전의 제품이 되겠죠.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 스마트폰 평가에서 네.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컨슈머 리포트는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고 미국 소비자 연맹이 발간하는 그 소비자 전문 잡지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도나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그런 매체이거든요. 네. 갤럭시 S24 울트라 총점 87점 받았고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공동 1위에 올랐는데 네. 반면에 이제 아이폰 16 프로 맥스 86점을 받는데 그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3위는 이제 갤럭시 S24 플러스 네. 제품이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게 최신 아이폰 제품이고 네. 최고 사양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네, 제쳤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갤럭시 S24에 대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반기에 부진을 딛고 반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후 라인 사태로 발목을 잡혔던 네이버가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는 10월 중에 신규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공개를 앞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이전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내리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옵니다. 네. 궁금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예. 창이 안 보여서 여쭤봤어요. 네네, 아직. 그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올해 네. 전체로 보면은 이제 좀 부진했다고 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세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오늘은 어떻게 끝났어요? 오늘도 한 2%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 네. 네이버가 한 17만 원 중반, 17만 5천 원 선까지를 회복하면서 네. 올해 이제 연중 최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한 10% 이상
네. 한 2, 3% 정도 주가가 상승한 상태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연중 최저점 대비로는 이제 한 7에서 8% 정도 상승한 상태고요. 네. 오늘 이제 1%대 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게 가장 최고점이었을 때가 언제였죠? 일단은 2021년도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한 40만 원 이상, 네. 그리고 카카오도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도 살짝 찍고 네. 예,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 정말 옛날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네. 네이버가 정말 46만 5천 원까지 갔던 맞습니다. 것 같고 카카오가 아까 말씀하신 17만 17만 원 잠깐 조금 찍기도 넘게 했고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 초보다는 올 초에 네이버는 22만 7,500원에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카카오가 5만 7,900원에 시작됐는데 네. 여전히 그때보다 많이 낮은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특히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맞습니다. 또 나오던데 네. 이제 좀 부진의 원인이 뭔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상반기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 네. 네, 그 네이버의 라인 야후 사태. 예. 그리고 예. 또 카카오의 창업적 구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 맞습니다. 일단 라인 라인야. 라인 야후 사태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7월 1일자로 이제 라인야후를 매각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좀 압박도 있었었고 그게 네.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타임라인 분수령이 있었고요. 네.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결론이 나왔던 게 자본의 단기적 이동은 어렵겠다. 네. 즉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겠다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막 뜨거워서 네. 다 알겠다가도 몇 달 지나고 나면 좀 기억에서 희미해지죠. 희미해지고 예, 맞습니다. 다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게 네. 무슨 내용일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맞습니다. 계세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게 라인 그 야후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을 좀 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배경 자체는 네. 라인 측에서 사실 이제 수십만 명 수준의 네. 많지 않은 일본 인구 대비로 많지 않은 수준의 이제 개인정보 유출 네. 건들이 있었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유로 그걸 근거로 들어서 네. 이게 이제 라인에 대한 서버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네. 이제 일본 정부에서 소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태클을 건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빌미로 네. 뭐 라인과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과 네이버 간의 그런 이제 서버 위탁 계약, 네. 서비스 위탁 계약을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그러면 이제 서비스 관계도 중단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라인야후라는 법인에 대한 자본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정확히 절반씩 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힘의 균형이 정확히 똑같으니까 네. 이게 일본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라인 메신저 다 일본 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서비스되는 IT 서비스인데 이거를 한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일본 자국 내에서도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결국은 이제 좀 자본을 일부라도 매각을 하면 네. 소프트뱅크 지분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무언의 압박이 네. 있어 왔었던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정보 유출을 빌미 삼아서 네. 이제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게 가져오기 아니냐 위해서? 그런 이제 예.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그 올해 말까지 한 4천억 맞습니다. 원을 투입해서 네.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그걸 소각하겠다. 예. 이런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한다고 밝혔잖아요. 이 네.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네이버는 좀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입만 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매입 이후에 소각을 바로 해야 주주들한테 그게 이제 환원이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이제 이 4천억의 매입 소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 배당을 받은 재원을 그대로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네. 네이버가 이제 그 라인야후 법인과 관련해서 일회성 이익을 인식한 게 있어요. 물론 소프트뱅크도 똑같이 인식했죠. 그 금액이 이제 대략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의 절반. 아. 그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4천억을 네. 주주 환원에 그대로 사용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지켜지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 4천억 정도 규모가 됐고 올해 이제 누적으로 네. 총 주주 환원액은 이제 거의 한 6천억 원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네. 또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연말 기대되는 결산 배당까지 하면 네. 한 7천억 중반 정도의 이제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는 지표 중에서 네. 1년간 번 이익의 몇 퍼센트를 주주에게 돌려주느냐 네, 이런 네. 총주주 환원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이버가 올해 예상 기준으로는 거의 50%에 아, 그래요? 예, 육박을 어. 하는 상황이어서 보통 소위 잘 알려진 통신사들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80%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니까 이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이 있고 또 내수 기업이고 해서 그 정도를 주거든요. 1위 통신 기업이. 근데 인터넷 기업 아직은 성장에 목마른 인터넷 기업이 주주 환원을 50% 정도 올해 기준으로 물론 올해가 좀 많이 이례적으로 높아지긴 합니다만 네. 50% 특별 재원까지 포함해서 50% 해준다는 부분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3년 일정으로 발표했던 주주 환원 정책과는 별개로 별개로 준 겁니다. 예, 특별 배당을 받은 거를 그대로 그 일부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네. 꽤 큰 규모로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주주들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요? 너무 좋죠. 사실 이 발표를 했었던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주가가 한 장중에 4%까지 떴었어요. 네.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이 30조, 4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 네. 4%가 뜨는 건 사실 대단한 상승인데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마감은 하락.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면서 네이버 주주분들 실망감이 컸었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은 이게 이번 건은 사실 특별 재원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 꾸준히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네이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AI에 대한 이제 경쟁력 우려 그리고 커머스 네. 즉 온라인 쇼핑 쪽에서 네, 네. 네이버 쇼핑이 최근에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대비 고전하는 부분 네. 이게 훨씬 더 큰 우려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4천억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네. 사실 이제 40조 가까운 시가총액의 회사가 1% 남짓 1.5% 예, 규모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발행 주식 총수의 1.5% 남짓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AI나 커머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네. 약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일본에서 라인 사업을 접게 될까요? 일단은 이게 이 라인 사업이라는 게 네. 분명히 네이버가 태동했던 사업이고요. 네이버가 하던 라인 사업하고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던 야후재팬 이게 그냥 단순히 합병이 된 법인이에요. 라인은 어디까지나 네이버 겁니다. 그래서 네. 라인 사업을 접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네이버의 주주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해외 진출을 통한 고성장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본을 비롯해서 라인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남아. 지역에도 예, 대만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도 라인 메신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뱅크나 페이 같은 금융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 라인맨 같은 딜리버리 배달 앱도 나가 있거든요. 네. 라인이라는 브랜드 하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쉽게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카카오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그 이제 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죠. 게 네. 8월이었나 아마 그랬던 네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카카오 경영에 큰 부담으로 네. 작용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애초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일단은 됐는지. 이게 이제 SM 인수와 관련해서 시세 조종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고 네. 작년 4분기 정도에 이제 전 투자총괄 대표가 먼저 구속이 됐어요. 네. 경영진 일부가 먼저 구속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서 창업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속은 면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경영진이 추가적으로 구속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처벌 수위가 네. 이제 이거 이러다가 경영진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서 더 나아가서 카카오가 법인 레벨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네. 카카오 생태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카카오뱅크 금융사에 대한 지분을 아. 일정 비율 이상 보유를 못하게 돼요. 아, 그렇게 돼요. 팔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경영진 개인에 대한 창업주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 형량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에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 이제 구속되다 보면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어떤 성장 거의 이런 중단이 걸 되죠. 못한 예, 것도 맞습니다. 있지만 지금 그런 것도 말씀하신 있지만, 예. 금융 부분이 큰 거군요. 금융 부분에 대한 그 지분을 잃게 되면은 네. 이게 사실은 카카오에서 보는 이제 중요한 2개 내지 3개의 축을 꼽으라면은 네. 결국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축은 톡과 뱅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앞으로의 카카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톡과 AI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라는 계열사가 카카오 공동체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최소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윤곽 네. 법인 레벨에서는 다행히 처벌을 피하고 네. 경영진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카카오가 말하는 진정한 쇄신, 어떤 여러 가지 다운사이징과 또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2가지가 동시에 결부되는 진정한 의미의 쇄신이 시작될 수 이제 있다고 조금씩 보고 다운사이징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서요. 정신아 맞습니다. 대표가 맡아서 굉장히 네.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장 전문가들은 네이버보단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많이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인터넷 기업들에게서 보는 것 중에 중요한 지표가 결국은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이버는 네. 광고나 또 커머스, 웹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10%에 준하는 네. 높은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는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수준인 낮은 한 자릿수 2에서 3% 정도의 매출 성장률만 나오다 보니 네. 지금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주가 있습니다. 반등이 좀 회의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교 그룹 중에서 보면은 네.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게 돼 많이 있다라고 높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네이버는 오히려 실적 대비 좀 낮은 거라서 그렇죠. 예.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또 네이버는 16만 원 바닥 주가가 왔었을 때 네. 글로벌 동종 기업들 대비로도 확실히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 또 회사가 이익을 잘 벌어주는데 성장성도 나쁘지 않으니 네. 지금 사서 많이 잃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가의 하방 리스크를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잃진 상당히 않고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좀 묻어두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워낙 대형주니까 또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네이버 주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도대체 얼마나 빠진 거예요? 거의 이게. 고점 대비로 한 네. 5분의 1에 가까워졌죠. 네. 17만 카카오 원에. 개미의 네. 뭐 99%가 밀렸다. 이제 개미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네. 이게 정말 많이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가 9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카카오 주식을 사셔서 지금 이득을 본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3만 원대 주가도 지금 상당히 긴 기간 이어지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러다가 약간만 악재가 나오면 또 매도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불안하니까. 분명히 낮은 주가고 주가상으로 낮은 네. 주가니까 여기서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르겠지. 아직은 근데 그동안에 기대감이 더 갈아타서 큽니다. 다른 걸로 올라가는 걸 한 해가 그쵸. 낫죠. 맞습니다. 계속 그럼 기회비용. 견디면은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이달 안에 네. 그 신규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선보인다고 해서 네. 이게 좀 어떻게 좀 분수령이 이제 뭐 모멘텀이 될수 어떻게 있지 반전 않을까 포인트가 예.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카나나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2일 정도에 네. 카카오 이제 그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네, 매년 네. 하는 행사고요. 이프 카카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 새로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채팅 기반의 AI 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당장 22일에 이제 별도 앱이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에 네. 큰 머지않은 시점에 별도의 앱으로 아마 서비스가 될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화형 기반의 네. 그 문자 텍스트의 채팅이 될 수도 있고 대화 말 그대로 말하는 음성을 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네. 대화형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제 연락처 카카오톡 연락처에 있는 A, B, C라는 사람과
뭐 11월 22일에 골프 라운딩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라운딩 예약이 가능한 골프장들을 각자 제 연락처에 있는 분들의 그 뭐 주소지나 이런 동선을 고려해서 최적의 어떤 그런 라운딩 가능한 곳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예시입니다. 예시.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오류 없이 네.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해주느냐. 결국은 인식률과 네. 나머지 뒤에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진행도를 매끄럽게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제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잘 나온다면은 개인들이 한번 써볼까?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이 업무 로드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과금에 대한 저항입니다. 네. 이거를 무료로 준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제 일정 부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지나고 나면 또 분명 유료화가 될 텐데. 네, 월정에 얼마씩. 맞습니다. 네. 그 유료화가 됐을 때 그 저항, 과금 저항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3분기 실적이 언제 나온다고요? 네이버, 카카오. 일단은 두 회사 모두 아직 이제 금융감독원상에서 날짜가 완전히 나온 상태는 아닌데 뭐 네이버는 아마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11월 초 네. 정도에 보통 발표를 하고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은 또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맑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상도. 네. 예, 카카오는 이제 흐림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흐려지려고 하는 시계 불투명. 중간 정도 뭐 약간 아니, 이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국내 대표 IT 기업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네.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네. 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네. 인공지능 부분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지 네네.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 주력할 거라고 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야 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네이버도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는 B2C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화를 네. 하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네. 네이버는 어떤 적극적인 유료화보다는 자사 서비스 핵심이 결국은 검색과 커머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사 서비스 안에서 AI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느끼는 밸류를 확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나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락인 효과라 그러죠. 가둬두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화 그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이버는 B2B 사업에서 네. 왜냐하면 자체 랭귀지 모델이 있잖아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 회사가 LLM 이요? 네이버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자체 LLM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해서 B2B 사업을 통해서 수익화가 돼요. 네. 플러스 자사 서비스의 AI 적용을 확대한다. 네. 그를 통해서 비용도 효율화하고 고객을 낙인시킨다. 네. 이게 네이버 전략이고요. 반대로 카카오는 이번에 이제 카나나의 케이스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체적으로 뭐 코GPT나 이런 대규모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한 스텝, 두 스텝 물러났고요. 잘할 수 있는 뭐 메타나 이제 뭐 구글이나 오픈 AI의 모델들을 적재적소에 잘 구매해서 네. 우리는 LLM은 거대 언어 모델은 좋은 걸 사서 쓰겠다. 대신에 네. 카카오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또 B2C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는 수익화를 다른 국내 기업들보다 먼저 하겠어. 이게 이제 카카오의 전략입니다. 핵심 역량을 좀 네. 더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주력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양사가 같은데. 같은 듯 하면서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 확장이 워낙 빠르고. 뭐 네.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검색 네.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국민주에서 정말 네카오 열풍이 대단하지 않았었습니까? 엄청났었죠. 근데 지금 정말 실망을 많이 네. 하고 있어서 네. 설마 괜찮겠지 네. 하는 게 몇 년 기다리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정말 희망 고문이 거의 한 1년 반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가끔은 이래요. 네. 뭐 냉철하게 좀 네. 현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아까 기회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네. 어떻게 투자자들이 행동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그렇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참 고민들이 많으신 구간이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인터넷 업종이 일단 금리를 최근에 이제 국내도 인하를 단행했고요. 금리 인하하면 또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매출은 10%지만 이익은 또 26%, 20% 중반 정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선별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그게 이제 네이버를 향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외에 다른 이제 뭐 컨텐츠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 전환이 아직은 그 폭이 많이 남아 있어요. 광고는 많이 찼지만 이미 디지털이 많이 돼버렸지만 다른 쪽은 아직 디지털로 전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네이버가 할 일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고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네이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모아가는 그림도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쪽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카카오는 일단은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하셨으면은 당연히 자제해야 되고요. 절대 네. 자제를 해야 되고요. 이왕 사놓으신 분은 사놓으신 분들도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일단은 지금 있는 부분에서만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좀 맞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최소한 말씀. 이제 카뱅과 네.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원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하루 동안 이어지는 경제 집중 편성.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약 통장에 대한 혜택이 10월 그러니까 이달부터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청약 통장 가입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뭐 상당합니다. 일단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그리고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청약통장을 보유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8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가 2,68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가지고 계신 그런 거죠.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네. 이 중에 이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1,792만 3,200명 정도. 1순위라고 좋아할 일이 되고요. 아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의 종류가 총 4가지거든요. 네. 저축, 예금, 부금, 부금?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네.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이 있는데요. 뭐 전체 가입자 중에 1,484명이 수도권 가입자이기 때문에 전국보다 전국 내에서 수도권 가입자의 통장 비중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청약통장 운영과 관련해서 바뀐 제도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됐다고요? 네, 이건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를 2.3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뭐 현 정부 들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계속 청약통장 금리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1.3%포인트 청약통장 금리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0.3%포인트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해 8월에 0.7%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0.3%포인트 정도를 인상했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랐는데요. 요즘
요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입 금액의 이자율이 상향됐기 때문에 뭐 철통장 무용론보다는 철통장을 보유하시는 것들이 요즘 금리 인하를 앞두고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청약 예금 부금과 청약 저축을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허용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민영하고 공공주택 중에 한 가지 유형에만 사실상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 예부금 그리고 이제 청약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면 이제 공공하고 민영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하고요. 뭐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같이 이제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상품 전환은 이제 종전에 입주자 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는 바로 이달부터 가능하실 수 있고요. 만약 타행 가셔서 이제 통장을 바꾸시려고 하시면 11월 1일부터 가셔서 예부금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청약 저축이라든가 예금 부금 이거를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바꿔서 아파트 청약할 때 그 네. 민영주택 청약이냐 공공주택 청약이냐에 따라서 납입 금액이라든가 회차 인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청약 예부금은 원래 이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물량이었죠. 네. 그걸 이제 종합통장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기존의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예부금의 예치금을 이제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청약 저축으로 바꾸고 나서 종합저축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실 때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제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납입 회차만 인정받기 때문에 청약 저축 전환 후에 이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만 인정받는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약간 틀립니다. 내가 이제 사실 공공 물량에 청약할 것이냐 또는 민영 물량에 청약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불이익금액이나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리한 것 그리고 실제 당첨이 될 만한 사업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통장을 전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영주택을 청약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국민주택이 아니라 이때는 전환 후에 가입 기간과 기존 청약저축 납입 금액만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면적률에 맞는 청약 예치금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똑같이 이제 국민주택에 청약하실 거라면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이거 모두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 그리고 바꿀 때 공공할 거냐 민영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기준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됐다고 하던데요.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정도를 납입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25만 원까지 11월 1일부터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청약 통장을 보유하신 분들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무주택 가구주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올해부터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납입 인정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들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무주택 가구주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청약 통장도 그러면 납입액 선납이 되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미리 선납할 수 있습니다. 그 청약통장 선납 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청약 저축하지 않더라도 이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5년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네. 600만 원을 청약 저축하면 5년 뒤에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네.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서 이제 만약 나는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5만 원씩 납입할 거야. 그렇게
요렇게 상향해줘. 요렇게 상향액을 재납입하시면 되는데요. 그 선납입액의 취소나 재납입일이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선납하셨던 분 중에 월 납입 금액을 바꾸실 분들은 11월 1일에 가셔서 납입 회차부터 납입 금액을 좀 바꾸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헷갈려서요. 네네. 올해 1월에 이제 12회차를 선납하신 가입자는 네. 이제 10월까지는 10회차를 선납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남은 2회차부터 이제 나는 금액을 좀 높이겠어. 그러면 이제 11월 1일부터 높인 금액으로 재납입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전에는 그냥 10만 원 납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을 이제 25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한 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파트 당첨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 뭐 서민 분양 당첨의 어떤 부담만 키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제 청약 금수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매달 청약통장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뭐 청약통장 불이백이 당첨에서 유리한 이제 공공분양 청약 같은 경우는 선납입액 증액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월 납입하는 것보다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25만 원 납입하는 것들이 당첨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백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자녀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미리 확보해 준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일명 뭐 청약 금수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모든 사람이 월 25만 원씩 납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파트 당첨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하려면 꼭 월 25만 원씩 불입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꼭 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종전처럼 10만 원 정도만 불입해도 괜찮은 건지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25만 원씩 불입해서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공공분양은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SH공사, 뭐 LH공사 이렇게 이제 국민주택 유형의 그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불이백이 클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이럴 그렇게 때는 들었어요. 불이백을 네. 높여놓는 것이 좋겠죠. 자, 하지만 이제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이제 월 25만 원을 납입해서 납입액을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양 국민주택 유형 중에서 노부모 특별 분양하고 일반 공급 분양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이제 납입액을 월 25만 원씩 불입하시는 것들이 당첨에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그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조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납입액을 증액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아하.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이제 선납금 제도 600만 원을 활용하면 사실 네.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청약통장 당첨에 뭐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불이백을 높여놓으면 좋다는 일반 공급 분양의 경우에도 네. 이제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입자, 그러니까 고액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25만 원씩 월 납입액을 늘려야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꾸준하게 매월 10만 원씩 네. 장기 가입하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실 때 납입액을 늘리셔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일정 부분 공공물량을 청약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번 청약통장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래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비금과 공공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 저축의 이제 목적성 그리고 현재 네. 불입회차, 불입액의 수준하고 당첨 확률을 따져서 이제 통장 전환을 최종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난 청약 가점이 60점대 이상이고
공공이 아니라 그냥 민영주택만 청약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임대 또는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없다면 굳이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나는 국민주택에 하겠다. 그러시면 바꾸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